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8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 25살의 조연화는 32살의 정찬일과 작은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조연화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한다. 고개를 돌려 하객석을 바라보니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조연화의 친구들은 식전부터 걱정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홀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집안에 시집 간다는 것. 게다가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연화는 정찬일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식장 뒤편 단아한 한복을 입은 정찬일의 어머니 구금란이 앉아있다. 60대 초반의 나이지만 고된 세월을 견뎌낸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가 어려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의 작은 아들 정경일이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장남과 달리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아 보인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조연화는 시어머니가 손수 지은 이불 속에서 남편에게 속삭였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효도하는 남편을 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결혼이 조연화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37년 후 이 집안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 2025년 봄, 62세가 된 조연화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다. 낡은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채 간직되어 있다. 콩나물을 다듬으며 웃고 있는 시어머니, 김장김치를 담그며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치매가 시작된 후에도 조연화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울리는 전화에 조연화가 사진첩을 덮는다. 67세의 남편 정찬일이 전화를 받고 표정이 밝아진다. 조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눈빛으로 묻는다. 정찬일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이 어머니의 손맛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싶다 제안했다고 전한다. 계약금만 5억이라는 말에 조연화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 짓는다. 거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구금란의 사진을 바라본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공이었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선짓국 레시피로 시작한 작은 국밥집이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치매 어머니가 알려준 마지막 손맛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전국의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의 성공 뒤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조연화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놓여진 작은 제단에 조용히 절을 올리며 중얼거린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20년 전 42살의 조연화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작은 의류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시어머니인 구금란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다. 조연화가 이불을 들추자 구금란은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른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조연화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이 며느리 연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금란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자신의 아들 내외를 불러달라고 애원한다. 그날 밤 정찬일이 퇴근하자 조연화는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편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가끔 헛소리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조연화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다. 다음 날 조연화는 구금란을 병원에 모시고 간다. 진찰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한다. 충격을 받은 조연화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조연화의 손을 잡으며 며느리 조연화를 위로한다. 울지 마. 연아야, 괜찮아.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정신이 또렷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 후 3년, 조연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45세의 그녀는 의류 매장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전업 간병인이 되었다. 남편 정찬일은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 돈을 벌었지만 간병인을 고용할 만큼 여유롭지는 못했다. 주말 아침 조연화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간다. 구급난이 옷장 문을 부수려 하고 있다. 내 아이들이 여기 갇혀 있어요. 살려주세요. 조연화는 시어머니를 안아 진정시키려 하지만 구급난은 더욱 격렬하게 반항한다. 정찬일이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는다. 잠시 후 구급난은 울음을 터뜨리며 진정된다. 내가 왜 이러지? 찬이라, 연아야, 미안해. 정찬일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간다. 혼자 남은 조연화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달랜다. 그날 저녁 조연화는 시동생 정경일에게 전화를 건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정경일의 목소리는 냉담하다.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형수님이 잘 모실 거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형수님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조연화는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한밤중 47세의 조연화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시어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문을 열자 구급난이 이불을 적신 채 울고 있다. 치매가 깊어진 시어머니는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다. 조연화는 지체 없이 시어머니를 욕실로 데려가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불과 매트리스를 교체하는 동안 구급난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저기, 달이 예쁘네. 우리 어머니도 달을 좋아하셨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옆에 앉는다. 갑자기 구급난이 조연화의 손을 꼭 잡는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하다. 구급난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사과한다. 조연화는 괜찮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구급난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듯 조연화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연아야, 내가 널 위해 뭐 하나는 해주고 싶구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지국 기법.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날 밤 구급난은 또렷한 정신으로 조연화에게 선짓국 레시피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돼지 선지는 반드시 당일 도축한 것으로 소금물에 3번 헹구고, 육수는 소뼈로 12시간 이상 구워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은 구급난은 귓속말로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었다. 조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온전한 대화였다. 다음 날부터 구급난의 치매는 더욱 심해졌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또렷한 정신을 되찾지 못했다. 52세의 조연화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다. 시어머니 구급난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일주일째 중환자실에 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정찬일은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 작업 중이다. 조연화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시동생 정경일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은 시동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전화 너머로 정경일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연화는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정경일은 부산에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선뜻 승낙하지 않는다. 조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정경일은 잠시 침묵 후 내일 올라가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다음 날 정경일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아내 이현경이 전화로 말했다. 차 정비소가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어요. 장례식장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정경일은 취한 상태로 나타나 조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조연화는 이제 55세가 되었다. 남편 정찬일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찍 퇴직했다.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을 갚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다. 주말 조연화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구급난이 젊은 시절 적어둔 요리 레시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짓국 레시피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선짓국은 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집안의 자랑이니 소중히 물려줄 사람을 선택할 것. 그 아래에는 조연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연화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노트를 보여주며 국밥집을 열자고 제안한다. 정찬일은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조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에 서서히 설득된다. 57세의 조연화와 62세의 정찬일은 작은 보증금을 모아 동네 구석에 조그만 국밥집을 연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직접 그리고 가게 안에는 구급난의 사진을 크게 걸어둔다. 오픈 당일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다. 조연화는 직접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선지를 고르고 정찬일은 홀을 관리한다. 가게에 오는 노인들은 10여 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모신 조연화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단골이 되어갔다. 손님들은 이곳 선짓국의 맛이 특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맛은 정말 오래된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조연화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이라고 답했다. 개업 6개월 후 동네 유튜버가 우연히 이 국밥집을 찾아 영상을 올렸다. 치매 시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알려준 마지막 비법. 그 영상은 5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더 큰 유튜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년 후 전국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어머니의 손맛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62세의 조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국밥집을 준비한다. 이제는 가게가 2배로 커졌지만 여전히 남편 정찬일은 계산대를, 조연화는 주방을 담당한다. 2명의 직원도 고용했지만 선짓국 육수만큼은 조연화가 직접 끓인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20명 이상의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블로거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온다. 명함을 내미는 방송국 PD도 있다. 조연화는 겸손하게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가게 문을 연다. 손님들은 TV에서 본 유명한 어머니의 손맛 국밥집이 맞냐며 흥분된 표정을 짓는다. 치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그 국밥집이 여기 맞죠? 정찬일은 자랑스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조연화는 주방에서 정성껏 국밥을 끓인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의 복사본이 있다. 실제 노트는 집에 금고에 보관 중이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전 11시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일 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여자가 들어온다. 50세의 정경일과 그의 아내 43세의 이현경이다. 정찬일과 조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린다. 10년 만에 나타난 시동생 부부의 말문이 막힌다. 영업을 마친 후 4사람이 텅 빈 국밥집 안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정경일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 이현경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다. 조연화는 그들의 변화에 놀란다. 가난했던 시동생 부부가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다. 정경일이 기침을 하며 입을 연다. 가게가 정말 잘 되는 것 같다며 형과 형수를 축하한다.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봤다고 말한다. 조연화는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정찬일이 긴장된 표정으로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 이현경이 달콤한 목소리로 끼어들어 가족인데
낯설게 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며 바빴지만 항상 형님 내외를 생각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조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정경일이 고급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조연화는 그것이 돈인 줄 알고 놀라지만 정경일이 봉투를 열자 법률 서류가 나온다. 사실은 어머니의 선짓국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 레시피는 원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물려주시던 거예요. 저희 몫의 지분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조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경일은 얼굴을 붉히며 계속 말한다. 어머니의 선짓국 레시피는 가업이며 아들인 자신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금처럼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이현경이 끼어들어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 권리의 절반은 당연히 작은 아들, 가족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어머님 생전에 우리한테도 조리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한다. 조연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시동생이 어머니를 돌본 적이 있느냐고, 치매로 고통받는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 정경일은 사업이 어려웠다고 변명하며 법적으로 어머니의 유산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다. 제발 그 입으로 우리 어머니라는 말만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취해서 왔잖아요. 정찬일이 아내를 부축하며 일으킨다. 분노한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며 격분한다. 어머니가 선짓국 비법을 알려준 것은 조연화의 희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말한다. 정경일과 이현경은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현경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이야기할 거라고 협박한다. 이번 주까지 답변 없으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섬뜩한 말을 남기며 정경일과 함께 떠났다. 조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간다. 평소와 달리 국밥집 앞에는 줄이 없다. 대신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경일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어머니의 유산이 형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도 레시피를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거짓말한다. 옆에서 이현경이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하며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도 비법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고 주장한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경일이 내외에게도 우리 집 비법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국밥집 안에서 이를 지켜보는 조연화와 정찬일. 조연화의 손이 떨린다. 정찬일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저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본다. TV 뉴스에서는 치매 어머니의 레시피를 둘러싼 가족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린다. 조연화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재산 때문에 치매 환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악의적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다음 날부터 국밥집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취소된 예약만 해도 50건이 넘는다. 평소 줄을 서던 손님들이 이제는 한산한 가게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정경일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외친다. 내가 장남이었다면 이 모든 건 내 것이었을 거야? 아버지가 날 더 사랑했다고. 경은 어머니만 챙겼지만 난 아버지의 적자였다고. 일부 손님들이 충격을 받고 환불을 요구한다. 술에 취한 정경일이 가게 창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출동한다. SNS에는 어머니의 손맛, 국밥집 앞에서 벌어진 추한 가족 분쟁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진다. 심신이 지친 조연화와 정찬일이 거실에 앉아 있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국밥집 상속 분쟁을 다루고 있다. 기자들은 효도의 상징이었던 국밥집에 숨겨진 이면이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조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조연화는 어머님이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생각하며 흐느낀다. 정찬일은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둡다. 식당 매출은 70% 이상 감소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도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해왔다. 조연화는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이 평생 효도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흐느낀다. 정찬일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정찬일은 묵묵히 일어나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낸다.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른다며 유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10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 조연화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피했었다. 정찬일이 상자를 뒤적이다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한다. 그 안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가 나온다. 봉투 겉면에는 연화에게만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정찬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구급란이 직접 쓴 편지와 공증 서류가 들어있다. 정찬일이 편지를 읽자 얼굴이 환해진다. 아내를 급히 부르며 발견한 편지를 보여준다. 편지는 구급란이 치매가 심해지기 전 맑은 정신으로 적어둔 것이었다. 떨리는 필체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내 며느리 연화에게 너는 내 딸보다 더한 복덩이였다.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잘한 일이 너를 우리 집에 맞이한 것이다. 선짓국은 연화만의 것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뒤법인데 나는 이것을 연화에게만 물려주고 싶다. 둘째와 그 처는 내 아들일지언정 마음속에서 지은 지 오래다. 내 병수발을 들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편지와 함께 있던 공증 서류에는 선짓국 레시피의 권리가 조연화에게만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급나는 치매 진단 직후 정신이 또렷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 이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조연화와 정찬일은 유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변호사는 구급란의 편지와 공증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이것이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라고 확신한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완벽한 준비를 해둔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는 이 서류만으로도 정경일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또한 정경일 부부가 퍼뜨린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조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역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단지 시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라고. 변호사는 언론 대응책도 제안한다.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조연화가 10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돌본 진실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것이다. 조연화와 정찬일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소규모 기자회견장에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모였다. 조연화와 정찬일이 단상에 앉고 옆에는 변호사가 자리한다. 조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발언문을 읽기 시작한다. 조연화는 시어머니와 25년 동안의 생활, 그중 10년간의 치매 간병 생활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선짓국 비법과 그 의미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공증 서류를 공개한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이런 반전은 예상치 못했다. 질문 시간에 한 기자가 정경일 부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조연화는 시동생 부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시어머니의 진심과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어머님은 제게 선짓국 비법만 주신 게 아니라 효도와 사랑의 의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저는 평생 간직하고 실천할 겁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다. 정경일과 이현경이 패배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온다.
법원은 구금란의 유언장과 공증 서류를 인정하여 정경일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자들이 패소 소감을 묻자 이현경이 카메라를 가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정경일은 비틀거리며 걷는다. 뒤이어 나오는 조연화와 정찬일. 조연화의 표정은 승리감이 아닌 깊은 평온함을 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 조연화는 어머님의 뜻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라고 짧게 답한다. 이제 어머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 길 건너편 어두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시동생 정경일. 잠시 조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려버린다. 조연화는 한숨을 쉬며 남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난다. 여러 뉴스 채널이 선짓국 레시피 분쟁의 결말을 보도한다. 정경일 부부는 유언장 공개 후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거짓 인터뷰와 조작된 주장이 모두 드러났고 그들이 운영하던 카센터의 매출도 급감했다. 한 방송사는 정경일 부부의 과거를 파헤쳐 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불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부산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인터넷에서는 어머니를 버린 아들의 최후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된다. 반면 조연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치매 시어머니 10년간 간병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효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조연화는 노인복지단체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버린 아들보다 평생을 희생한 며느리의 편에 섰다. 리모델링을 해서 규모가 더 커진 식당 안, 이전보다 2배로 커진 공간이지만 여전히 아늑한 분위기다. 벽면에는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딸처럼 살다 간 며느리, 조연화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조연화는 거대 프랜차이즈 확장 제안을 거절하고 국밥집 한 곳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밥집 수익의 일부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국밥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제는 맛집 순위가 아닌 의미 있는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 조연화는 주방에서 정성껏 국밥을 끓이고 정찬일은 손님들을 응대한다.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이 핑 돈다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정찬일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조연화는 이제 젊은 직원들에게 선짓국 비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한 젊은 여성이 조연화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보인다. 자신의 어머니도 치매라며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냐고 묻는다. 조연화는 손님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젊은 여성을 사무실로 안내한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는다. 사랑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강합니다. 조연화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야기한다. 시어머니와의 추억,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감사함으로 남았다는 것까지. 젊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조연화는 그녀에게 치매 간병 지원 단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언제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이후로 조연화의 국밥집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되어갔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간병인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영업이 끝나고 조연화와 정찬일은 가게 문을 닫는다. 문득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정경일이다. 그는 잠시 가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 조연화는 그를 부르려다가 멈춘다. 정찬일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위로한다. 조연화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린다.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자식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언젠가 경일 씨도 그걸 알게 되겠죠. 조연화와 정찬일은 가게 문을 닫고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선다.
조연하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국밥 한 그릇을 올려놓는다. 매일 저녁 의식처럼 행하는 일이다. 조연하는 시어머니께 오늘 하루를 보고하듯 말한다. 어머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찬일은 묵묵히 그 옆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인다. 조연아 어머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머님의 선짓국을 드시고 갔어요.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든다. 국밥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어머니의 손맛은 이제 조연화의 손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